인류가 겪은 엄청난 재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사상자를 발생시킨 재앙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 전쟁은 6년 동안 최대 8,50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사실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재앙이 존재했는데요. 이 재앙은 14세기경 약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대 2억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유럽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이 엄청난 재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은 그야말로 전염병의 공포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병의 원인을 알 수도 막을 방법도 없었던 그 시대에 흑사병은 유럽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21세기 현대에 와서도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인데요. 코로나19 역시 약 4년 동안 유행했고 약 70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죠. 물론 700만 명이나 사망한 것은 엄청난 일이고 이렇게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흑사병의 사망자와 비교하면 코로나19의 사망자 수는 4%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흑사병과 코로나19의 유행에서 사망자 수는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났던 것일까요? 물론 두 전염병의 치사율과 감염 경로가 달라 단순히 하나의 요인만을 원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지만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염병의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진단과 방역기술을 통해 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 등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통합과학의 마지막 단원인 과학기술의 활용에서는 최신 과학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염병을 예시로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감염병의 진단과 관리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누구보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기에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면 무엇을 하셨나요? 우선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코로나 자가검진 키트를 구입해 사용하고 이때 감염되었다는 결과가 나오면 PCR 검사를 통해 더 정확하게 검진해 감염 여부를 판별했죠.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한 번 이상 PCR과 자가검진 키트를 이용해 봤을 겁니다. 키트를 이용한 진단 방법과 PCR 검사를 통한 방법, 바로 이 두 가지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을 진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자가검진 키트를 이용한 검사는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빠르게 항원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모두 한 번쯤 해봐서 아실 겁니다. 키트의 검체, 즉 검사 대상물을 떨어뜨리고 15분 정도만 지나면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속한 방법이죠. 그런데 신속하게 검사한다는 건 알겠는데 항원은 대체 무엇일까요? 항원은 외부에서 침입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면역세포들이 바이러스와 싸우게 되는데요. 이때 외부에서 침입해 면역 반응을 일으킨 원인 물질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바로 항원인 거예요. 넘어져서 손바닥에 상처가 났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상처로 세균이 들어오면 면역세포들에 의해 손바닥에 염증이 생겨 붓고 열이 나는데요. 이 경우에는 세균이 면역 반응의 원인 물질이니까 항원은 세균이 되겠네요. 그런데 항원과 꼭 함께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항체인데요. 항체는 항원과 결합하여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면역 단백질입니다. 항원이 침입하게 되면 면역세포는 이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생성합니다. 특이적이란 말은 한 종류의 항체는 특정 항원에만 결합하여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데요. A라는 항원을 막기 위해 생성된 항체 알파는 A 외에 B나 C, D 등의 항원을 막는 데 사용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항체는 특정 항원이 갖는 특정 구조와 결합해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원리를 갖기 때문에 해당 항원과 구조가 다른 항원과는 결합하지 못하고 항체로서도 작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종류의 항체는 특정 항원과만 결합하는 것을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이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항원의 존재 여부를 판별하죠.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에 사용하는 키트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가 들어있는데요. 만일 검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할 경우 바이러스는 키트의 항체와 결합하여 색깔 반응을 일으켜 색깔 줄이 나타나게 합니다. 이를 보고 우리는 검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바이러스가 없을 경우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색깔 반응 역시 일어나지 않으니 줄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신속 항원 검사는 일상에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감염되었어도 검사 대상물에 들어있는 병원체의 양이 적으면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가 검진 키트로 검사했다 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PCR 검사를 받으러 가야 했던 거죠. 그렇다면 PCR 검사는 신속 항원 검사와 뭐가 다른 걸까요? PCR은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 유전자를 증폭시켜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검사입니다.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인 핵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핵산을 복제해서 양을 증폭시켜 감염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이죠. 유전자 증폭 검사는 아주 적은 양의 핵산만 존재해도 이를 증폭시켜 판별할 수 있으므로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높은 정확도를 가진 만큼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깁니다. 여러분도 PCR 검사를 받고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야 결과를 문자로 받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신속 항원 검사와 유전자 증폭 검사는 각각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면역 진단 기술과 분자 진단 기술이 적용된 감염병 진단 검사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학 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는 과거와 달리 감염 여부를 진단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은 감염병 진단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기를 떠올려 보세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와이파이, 블루투스, 센서 등과 스마트 기기에 적용된 정보통신 기술 등은 환자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동선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고, 인공지능 기술은 감염병 유행 상황과 전파 경로를 전 세계 규모에서 예측할 수 있게 만들었죠. 분자 기술의 발전으로 병원체 핵산 염기 순서를 분석해 병원체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알아내고, 이를 통해 백신과 치료제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염병 방역 시스템 개선을 위해 방역 로봇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로봇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감염병의 진단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정말 다양한 과학기술들이 사용되는데요. 특히 스마트 기기에 적용된 기술들과 다양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얻어지는 정보들은 감염병 관리에 정말 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얻어지는 정보는 단순히 감염병 관리에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얻어지는 방대한 양의 정보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과 센서 등에 의해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저장되는데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 관리 도구나 처리 도구로는 다루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죠. 우리는 이것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는 단순한 수치 자료부터 문자, 영상, 음성, 그림 등 형태가 아주 다양합니다.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에 의해 분석, 추출되고 목적에 맞게 처리되어 일상, 금융,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빅데이터 속에서 나의 TV 시청 플랫폼의 시청 기록을 추출했다고 해볼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무엇을 봤는지에 대한 기록일 뿐이지만, 이를 통해 내가 주로 시청하는 것들, 즉 나의 관심사를 알아낼 수 있고, 플랫폼 메인 화면에 관심사에 맞는 영상들이 추천으로 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만을 추출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존 의약품과 질병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하면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 후보 물질의 범위를 좁힐 수 있어 신약을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겠죠. 이렇듯 빅데이터와 빅데이터 기술은 수많은 장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없으니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현상에 대해 더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죠. TV 시청 기록에 사용되는 예시처럼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문제점도 있는데요. 우선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송수신 기록, 음성 녹음,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 나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될 수 있겠죠. 검증되지 못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분석 방법이 편향되면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데이터 의존 역시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우선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주의해야 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적절하게 선별할 수 있는 능력과 정보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정보를 통해 잘못된 결과를 얻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염병이라는 재앙 속에서 과학기술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얻어진 수많은 데이터를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통합과학 교과서에 있는 과학기술의 활용 단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통합과학에 담긴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과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영상들이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새로운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선이었습니다.